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건설환경공학과 전공 탐색 시간에 들어와 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는 건설환경공학과 이상일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학과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전공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건설환경공학과가 어떤 학과이며 뭐를 공부하는 학과인가가 제일 궁금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좀 살펴보겠고요. 관련된 교과목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여러분이 사회에 진출하면 어떠한 경로로 또 진로들이 펼쳐지는지 또 관심이 많이 있을 텐데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전공에 대해서 많은 탐색을 거친 후 학기 말에 전공을 선택하게 될 텐데, 그때 고려하게 될 사항, 또 어떤 학생들에게 건설환경공학과를 추천드리고 싶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 외에도 또 4개의 수업이 더 있죠. 그때 다루게 될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건설환경공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어떤 학과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큰 그림을 한번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환경공학과에서는 사회 기반 시설의 기획 또는 계획, 그다음 설계, 그다음 시공, 유지관리, 폐기 또는 해체에 이르는 그 전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공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가끔은 사회 기반 인프라 또는 사회 간접 자본 또는 SOC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여러분 대충 어떤 거를 지칭하는지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회 기반 시설에 보다 안전하고 또 아름답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한 관련된 이론 그리고 실험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이 바로 건설환경공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 공과대학에 건설환경공학과와 유사한 그러한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그 내용은 아마 거의 대동소이할 텐데요. 어떤 학교는 토목공학과 또는 토목환경공학과라고 명칭이 되어 있기도 하고, 건설 시스템공학이라든지 사회환경 시스템공학, 또 사회기반공학과라고 불리는 그러한 대학들도 있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에서는 건설환경공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성이 높은 학과들도 또 여러 개 있고 약간씩 차별성이 있게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건축공학과, 우리 건설환경공학과와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고 관심사와 접근 방법이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도시공학과도 그러하지요. 또 환경공학과라든지 조경학과, 교통학과 이렇게 독립된 학과가 존재하는 대학들도 있는데 일부 관심 범위가 같고 배우는 내용도 유사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사회 기반 시설 또 사회 간접 자본 혹은 SOC 이런 명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머릿속에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하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그러한 측면에서는 우리 이 법에 어떠어떠한 것이 사회 기반 시설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뭐 법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또 듣는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 대표적인 사회 기반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도로 전국 곳곳에 많이 있죠. 또 도로에는 필수적으로 교량이라든지 터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아주 정교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져야겠죠. 또 철도, 공항, 또 항만, 이 모든 교통시설들이 사회 간접 자본 또는 사회 기반 시설의 대표적인 그러한 시설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다음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수송하는 그러한 시설들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댐이라든지 가스 저장소, 또 원유 저장 또는 수송 시설들은 대규모로 그리고 안전하게 지어져야 됩니다. 또 각종 피해로부터 우리 사회를 그리고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러한 방제 시설들도 사회 기반 시설의 한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방이나 배수 시설, 그리고 각종 환경 재해로부터 우리를 또 보호하는 그러한 시설들, 이 방제 시설에 해당되겠죠. 또 우리가 사는 이 국토 그리고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환경 기초 시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수도, 또 하수종말 처리장, 또 소각장, 또 수질 조절을 위한 각종 시설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그 외에도 대형 경기장이라든지 또 공원 등등, 사실상 우리 도시의 주변을 둘러보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시설이 없고, 또 사회 기반 시설적인 성격을 띠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제 사회 기반 시설에 관련된 학문은 폭이 넓다, 또 응용 분야가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의 예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종합적인 그러한 공학 분야인가, 그리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은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는 지하철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새로운 지하철 노선을 결정하는 일은 인구, 산업, 그리고 교통량, 기타 경제적인 요소까지 굉장히 다층적인 분석과 판단이 이루어져서 노선이 결정이 되겠죠. 일단 노선이 결정이 되면은 지상 구간, 지하 구간 나눠야 되겠고, 지하의 터널과 그 다음에 전철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노선이 놓여지게 되는데,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요소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땅속이라고 해서 다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도 그러한 공사 구간도 있게 마련이죠. 지하철은 전철만 다니는 곳은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또 머무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또 안전한 역사 구조물이 만들어져야 되겠고, 거기에는 깨끗한 공기, 또 상수도, 또 전기, 통신망,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역시 관련된 전문가들이 또 지식을 같이 공유하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땅속에 있는 시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침수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홍수나 또 지하수로부터 이 지하시설이 침수되는 걸 막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장치, 또 시설들도 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도심 구간에, 복잡한 도심 구간 땅속에서 수년간 공사를 해서 안전한 시설물을 만든다는 일이 결코 간단하지가 않지요. 기간도 길고, 공정도 복잡하고, 돈도 엄청나게 들고, 주변의 교통 등등 불편도 최소화해야 되는 그러한 복잡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경제적으로 그리고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또 안전하게 마무리 짓는 것은 고도의 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오케스트레이션 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우리가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 과정에서 기초적인 것을 공부를 하고 사회에 진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 과정에 올라오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학문 분야에 관련된 교과목들을 수강하고 또 여러분의 역량을 키워 나아가게 될 텐데요. 대표적으로 구조공학, 스트럭처에 관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아무리 탄탄한 그러한 구조물이라 할지라도 기초가 부실하면은 안 되겠죠. 또 무너지거나 꺼지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집안공학이 그러한 것들을 다루는 학문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물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물이 너무 많아도 물에 의한 엄청난 또 재난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다루는 수자원공학, 깨끗한 물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환경공학, 그리고 큰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설관리학 등등 이러한 분야들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전통적이고도 기본적인 교과목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편 사회는 급속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건설 분야도 예외가 아닌데요. 특히 최근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소위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사회 전 분야에 골고루 전파되고 접목되고 있지만 건설 환경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방식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혁신적인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기획부터 설계, 구매 조달, 시공 감리, 유지 관리, 폐기 혹은 해체, 이 모든 전 과정에서 지능화 또는 인공지능화, 무인화, 친환경화, 지속 가능성의 강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미 여러분은 잘 볼 기회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건설 환경 현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예를 들면 운반차인데 무인입니다. 무인 운반차. 또 건설 기계가 자율주행을 합니다. 드론과 인공위성 자료가 현장에 투입됩니다. 3D 프린팅이 작은 물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구조물도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봇이 건설 현장에서 사람의 일을 도와줍니다. 자, 이러한 변화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앞으로 더 확대될 텐데 학부 과정에서 전통적인 공부만 해서는 사회에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통적인 공부 이외에 이러한 최신 트렌드를 이해하고 또 준비하는 그러한 교육도 같이 병행이 됩니다. 정보통신기술, 또 드론이나 인공위성 자료를 다루는 법 등등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환경 감시 분야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가서 시료를 샘플링해서 랩에 돌아와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뭔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그런 감시 활동을 하고 예경보를 내리고 하던 그러한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이동체, 즉 로봇이나 또 드론 등등의
스마트 센서를 장착해서 보다 넓은 지역을 그리고 보다 자주 샘플링하고 관측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이렇게 생성되는 빅데이터들은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이 되게 되어 있고 본부에서 또는 어디에서나 현장에서까지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또 어떤 판단을 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가능해졌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런 것을 한 예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또 건설 현장 또는 국토 관리라는 관점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요 시설물, 댐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또 위험 가능성이 있는 어떤 사면, 즉 산사태 이런 것들은 한번 일어나면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곳들을 다양한 과거에는 없던 그러한 스마트 센서들을 많이 배치해서 거기에서 데이터들을 많이 수집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이 무선 통신을 통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에 빅데이터 저장되고 또 전처리 등등이 일어날 수 있는 준비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이러한 자료들을 언제든지 필요하면 다운받아서 분석하고 또 예경보에 활용할 수 있는 또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고 이미 일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미래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시점에는 분명코 이제 종이 도면을 활용한다든지 현장에 나가서 오지에 가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될 것이고 대부분의 일들은 BIM 시스템, 즉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상으로 도면도 조회하고 법규도 조회하고 설계 시뮬레이션 해보고 시공도 가상으로 미리 해보고 각종 재난 상황도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러한 시대가 일상화 될 것이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일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은 이미 이러한 것에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지만 사회에 나가서 필요하니까 배우고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러한 환경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전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건설환경공학이 어떠한 학문인가, 어떠한 학과인가, 그리고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일부 나왔습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구조 분야, 또 지반 분야, 수자원 환경 분야, 건설 관리 분야 이렇게 4개의 세부 전공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1학년 그리고 4학년 졸업 전에 공통되는 그러한 그 과목들도 같이 이수를 하면서 이 4개의 분야, 주요 분야의 다양한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렇게 거대한 또 아주 고난도의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의 기초를 갖게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은 꼭 교실에서만 또 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공학은 실제적인 그러한 대상을 만들고 또 유지 관리하는 그러한 학문이기 때문에 현장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또 느끼는 점이 또 교실에 돌아와서 보다 현실감 있게
또 의욕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는 가급적 자주 주요 현장, 우리나라의 기념비적인 그런 랜드마크가 되는 그러한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설명도 듣고 또 만들어지는 과정을 눈으로 보고 또 경이로운 그런 마음을 갖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공부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동기부여도 되고 공부를 왜 하나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도 또 해결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우리 학과 교수님들 그리고 동문들이 전국에 걸쳐서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고 또 우리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방문하겠다고 하면 어느 회사, 어느 현장도 뭐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항상 환영해서 그렇게 그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쁘게 설명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를 같이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건설환경공학과는 우리 학교의 많은 학과들 중에서 동문 또 선후배 간의 유대가 남다른 돈독한 그러한 학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동문체육대회도 하고 동문장학금 수여식도 하고 또 학교에서 주최하는 4.19 등반대회에 아주 자주 최다 참석 인원 상도 받고 이렇게 선후배 간 결속력이 아주 강하고 또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러한 그 분위기, 그러한 전통이 있는 자랑스러운 학과입니다. 여러분도 그 일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지식들과 본인들의 그 창의력을 더해서 시빌 페스타라고 하는 학생들 자치 축제 행사를 벌이게 됩니다. 이 시빌 페스타는 뭐 먹고 마시는 그러한 축제가 아니고 공부한 내용을 한번 경연해보는, 뽐내보는 그러한 그 학생 스스로의 활동인데요. 선후배들이 한 조를 이룬다든지 해서 UCC를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도시 모형 이런 것들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최첨단 도시 이런 것들을 이제 모형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경연을 합니다. 이때에 퀴즈 대회도 같이 열리기도 하고요. 많은 동문들도 방문해서 선후배 간의 좋은 시간도 갖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2025년이면 30회를 맞으니까 상당히 유서 깊은 그리고 역사가 있는 학생 자치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건설환경공학과는 축구 동아리도 있고 또 봉사 동아리도 있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봉사를 아주 열심으로 합니다. 저부터도 고개가 숙여지고 칭찬해주고 싶은 그러한 대목인데요. 바쁜 그러한 대학 생활 중에도 어려운 사람, 이웃을 챙기는 그러한 전통과 마음씨를 저는 아주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졸업때가 되면은 졸업여행을 또 매년 갑니다. 많은 학과들이 졸업여행을 이제 더 이상 가지 않는 학과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우리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깊은 장소도 방문하고 또 교수님과의 유대도 또 강화하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그러한 좋은 추억도 마련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죠. 자, 이렇게 대학 생활을 성실하게 마치고 나면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나, 어떤 직업을 갖게 되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관심 있는 질문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공부를 마치고 나면은 많은 학생들이 건설회사, 설계회사, 공기업 이런 곳으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고 기술력을 인정받는 건설회사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아주 기념비적인 그러한 그 구조물들 또 시설들을 시공을 하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그러한 회사들이 되겠는데요. 그러한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그러한 그 뜻깊은 프로젝트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그런 꿈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주 정밀한 그러한 그 빈틈없는 설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설계 회사도 아주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선호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뭐 도로공사라든지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LH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 등등 공기업에 취업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환경공학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거든요. 응용 분야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다른 어떤 학과보다도 취업할 수 있는 공기업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취업 기회가 많이 폭이 넓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일부 학생들은 중앙 또는 지방정부 공무원을 뜻해서 또 준비와 시험 패스를 통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 학생들도 매년 몇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학생들은 대학원 진학을 하기도 하지요. 또는 해외 유학을 가는 학생들도 매년 한두 명씩은 꼭 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나면은 대개 연구소나 또 대학에 자리를 잡고 또 연구 생활을 계속하는 그러한 동문들의 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학년 졸업에 즈음해서 대부분 이제 기사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이러한 기사 자격증을 따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취업에서 상당히 유리한 그러한 그 위치에 자리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실무 경험을 쌓고 나면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최고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사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사 자격증을 갖게 되면은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반이 아주 탄탄해지고 경제적인 수입 측면에서도 아주 플러스가 됩니다. 또 변리사 자격증에 도전하는 친구들도 제법 있습니다. 대학원에 가게 되면 석사나 박사를 추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 건설환경공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또 그 공부를 하면은 다루게 되는 그 대상은 어떤 시설물들이 있는지 또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과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사회에 또 기존 지식과 접목해서 새로 배워야 될 그러한 지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그리고 교과 이외의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졸업 후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이제 전공을 선택할 때 어떤 학생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건설환경공학과를 검토해 보라고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더 깨끗하게, 더 편리하게 만들고 싶다. 그런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런 학생들은 건설환경공학과를 고려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고 여러분 후속 세대는 기후변화 시대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러한 사회 간접 자본들의 보다 어려운 그러한 도전이 되는 기후변화,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그 솔루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건설환경공학과에 오시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세계를 무대로 멋지게 한번 활동하고 싶다. 또 역사에 남는 그러한 거대 프로젝트, 메가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나도 한번 그 보람을 느끼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건설환경공학과를 고려해 보십시오. 아마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이 수업 외에 4개의 수업이 더 기다리고 있는데요. 각각 아까 소개한 4개의 주요 학문 분야, 즉 구조공학, 어떻게 시설물을 더 안전하고 또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전문 그런 공부를 하는 분야가 되겠고요. 그 다음 지방공학, 건설 분야의 기초이자 으뜸이라고 자부하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식들을 공부하게 되겠고요. 기후변화 시대에 지속 가능한 사회에 우리가 대처하기 위한 수자원 환경공학, 그리고 거대 프로젝트, 복잡한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 건설 관리 지식을 공부하는 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